총평 듣습니다. 네, 일단은 진솔한 사과 반성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그 헌법 판결에 대한 승복 의사도 지금 밝히지 않았고요. 변명과 개변으로 그 이제 극렬 지지층에 대한 선동만 있었던, 그래서 결국은 이 파면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자기 고백을 한 변론과 최후 진술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야당 탓을 하면서 그 국회를 반국가 단체, 반국가 세력이라고 주적으로 표현도 하고요. 또 그리고 간첩이란 단어를 25번이나 언급하면서 마치 이게 북한 간첩 지령에 의해서 뭐 우리가 탄핵을 했다라는 그런 정말 허무맹랑한 주장도 하신 것 같고, 부정선거도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비상계엄 같은 경우는 헌법 77조 1항에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경우에만 발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그 계엄군이 우리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는 그 생중계를 모든 국민이 목도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이것은 이원적 비상계엄인 게 확인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뭐 기각이 된다라는 것을 전제 조건에서 개헌이라든지 또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헌법 수호 의지, 본인의 그 내란 행위는 없었고 비상계엄 정당했다라는 그런 걸 계속 주장하면서 헌법 수호 의지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향후에 그 이제 우리 국민 통합이라는 그 대의를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그 파면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이 내란 사태를 빨리 종식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국민 호소를 하면서 계엄이 정당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할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들었는지 민주당부터 이번에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계엄이 정당했고 내란 행위는 없었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계속해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게 명확해지는 것이고, 조금 전에 뭐 사과를 하셨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진정한 사과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엄은 정당했고 이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경제라든지 외교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큰 손실이 지금 있습니까? 그럼에도 그런 것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불편을 들어서 죄송하다. 이거는 개사가 시즌2죠. 그래서 그건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 저희가 그 헌법재판소에다가 이 쟁점으로 제기된 것이 5가지였잖아요. 이게 이원적 비상계엄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가 좀 전에 말씀드린 헌법 제77조 1항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었느냐에 대해서 헌법과 전시와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인데, 지금 우리 김 의원님이나 윤석열 그 대통령 측에서 이제 주장하는 내용들은 이 야당의 입법 폭주라든지 뭐 예산 삭감 이런 것들이 그 전시와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해당되는 건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고령에서도 우리가 비상계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국회에 대해서 권능은 제한할 수 없거든요. 근데 포고령에 분명히 국회와 정치 활동을 모두 금지시켰단 말이죠. 그것도 분명히 이원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또 국무회의의 그 절차도 갖추지 않았고, 그다음에 그 국회의원들 등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체포 지시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영상을 통해서 국민들이 목도했단 말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통합도 중요하잖아요. 지금 국론이 얼마나 분열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내가 그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승복하겠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이상 분열되지 말고 통합됐으면 좋겠다는 메시지 정도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전혀 없었고, 오히려 극렬 지지자들에 대해서 선동하는 그런 그 발언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게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헌법재판소라는 것이 헌법 질서를 지키는 기능을 하는 것이는 정치적 사법기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에는 다른 정치적 고려가 없다 하더라도, 법리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이번에는 그 파면을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지금은 개헌에 신경 쓸 시간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또 최근에 얘기를 했잖아요. 이 부분과 함께 또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언에는 진정성이 있으려면 TPO에 좀 맞아야 되거든요. 왜 지금 그동안은 뭐 하다가 헌법재판에 이제 종결이 되고 이제 선고만을
판결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갑자기 개헌 얘기를 합니까? 그거는 진정성이 전혀 없고 며칠 전만 해도요 윤곽근 변호사가 파면을 모면하기 위해서 뭐 개헌 등 이런 것들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며칠 만에 또 말을 바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왜 그때 기억 안 나십니까? 12월 3일 그 비상계엄 이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질서 있는 태진 이런 얘기하면서 뭐 그 나는 이선으로 후퇴하고 당에 뭐 그 이임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한동훈 당시 대표하고도 얘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한동훈 대표하고 한덕수 총리 간에 뭐 이렇게 기자회견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다 그냥 없었던 거로 다 돼버렸잖아요. 막 다른 인사권은 바로 그냥 오후에 인사권 행사하시고 그래가지고 본인의 그 권한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전부 다 계속해서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그 상황에 따라서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바꾸는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말하는 그런 뭐 책임 총리자라든지 개헌과 관련된 것들은 그 차기 후보들의 역할이라고 보고 우리 이재명 대표가 지금 개헌 얘기와 관련돼서 그렇게 얘기한 것은 지금 그 헌법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의 개헌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는 취지에서 얘기한 것이고 당연히 저는 이제 이 헌재가 이제 판결이 끝난 이후에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각 그 당의 후보들이 이와 관련된 것들을 공약으로 이렇게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대식 의원께서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을 다 예를 들어서 다 받는다 하더라도 그런 거 다 포함해서 권한쟁의 신청이 청구된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판결을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양쪽에 헌법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양쪽의 원내대표의 직인이 찍힌 그 공문 자체를 국회의장에 제출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양당이 합의를 거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 헌법제 그 111조 2항 3항에 보면은요 국회에서 추천한 3인은 그 대통령이 임명해야 된다라고 의무 규정으로 기속 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전에 국회에 나와서 헌법재판관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선고는 아마 그 인용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러면 그 최상무 권한대행이 또 임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이번에 지금까지도 사실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저희는 위법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명을 안 하면 이것은 그 최상무 권한대행이요 그 상권 분립하고 입법부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행정권을 남용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관이 9인 체제인데요. 지금 8인 체제로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은 최상목 그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나머지 2명의 재판관도 임명을 했잖아요. 선택적으로 임명권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헌법재판이 지금 8인 체제에서 진행하는 그 사태를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촉발한 그런 원인을 제공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까지 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불합리한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 주장을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네. 우리 민주당은 또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는 거잖아요. 그 판결한 거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도 헌재를 흔드는 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네. 헌법재판소 인용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최상무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임명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그렇게 네. 헌법재판소에 내일 이제 결론이 네. 나면은 이제 정부로 이송이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법과 질서에 따라서 나는 네. 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예. 그래도 헌법재판소에 판결이 나도 나는 우리는 여야 합의가 전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하면 임명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그거는 차원이에요. 정말로 그 사법부와 상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죠. 그러면 그러니까 서로 전부 주장은 할 수 권한대행도 있지만 또 그렇게 서로의 해야지. 다툼이 있으면 그 알겠습니다. 법원에서 최종적인 네. 판결을 하는 것인데 그 판결을 갖다가 부정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상권분립 위반하는 그래서 거죠. 내일 저는 진단이 완전히 틀린데요. 네. 지금 저는 이제 그 갤럽 21일자 갤럽 여론조사를 그 결과 갖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은 40%,
그리고 국민의힘이 34%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도층만 봤을 때에는 민주당이 42%고요. 국민의힘이 22%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에 대한 여론조사보다 중도층에서 양 당의 격차가 전주보다 무려 전주에 5% 차이 났는데 20%로 격차가 확 벌어졌어요. 그럼 이 진단이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결국은 구구 편승 청구서가 날라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도 헌법재판을 하면서 검찰 조서에 반하는 그리고 증인과 다른 거짓말로 계속 변명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연출이 되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명태균 게이트도 지금 다시 또 세간의 이목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해왔던 그 행보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뭐 그 부정선거라든지 가짜뉴스 등 이렇게 이제 중도층에서 봤을 때는 이제 거부감이 많은 그런 그 뭐 극우 집회라든 이런 쪽에 같이 가서 동조하는 듯한 그 행보들을 많이 보였고 또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12.3 비상경 다시 돌아가도 계엄 해제에 반대했을 것이다라고 발언을 하셨잖아요. 이건 사실 그 구구적인 발언 아닙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중도층이 국민의힘에서 멀어지고 있다라는 게 정확한 진단인 거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여론의 흐름이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구속 기소 되고 그다음에 그 탄핵 심판이 제기되기 전까지는 진보층에서 대단히 결집을 많이 했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구속 기소되고 헌법재판이 진행이 되니까 오히려 이제 탄핵 기각을 바라는 뭐랄까 강성 구구 저 지지층이라고 할까요? 그쪽의 지지층들이 또 강하게 결속하면서 또 보수층의 일부도 같이 견인하는 그런 그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와서 있는데 중도층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다시 이제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 중도층의 표심이 우리 민주당 쪽으로 확 쏠리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라든 이런 것 때문에 대선 준비 저희 당도 지금 대선 준비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아직. 왜냐하면 경선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그 이재명 아무리 당 대표를 해서 이재명 당 대표를 위한 대선 준비를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공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극 체제 때문에 이게 중도층이 국민의 민주당으로 왔다라는 진단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와중에 나왔던 뭐 민주당 내에서도 흔들고 여야 모두 흔드는 단어가 있어요. 보수 정당, 민주당은 보수 정당, 중도 보수 이 얘기죠. 이 중도 보수가 과연 맞느냐? 민주당 내에서 어떻습니까? 저희는 1955년도에 저희 민주당이 사실 창당이 됐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중도 보수를 표방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 등도 다 중도 보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고 또 진보적인 그 정당이라든지 진보 단체에서도 우리 민주당은 그동안 중도 보수라고 이렇게 그쪽에서도 규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중도 실용주의와 연계시키면서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뭐 그 비상계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 지금 나라가 이제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서 경제 등으로 인해서 지금은 회복이 중요하다 그래서 회복과 성장을 기치로 해서 결국은 정치의 그 본령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니까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고 하면 그런 정책이라고 한다면 그런 법안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보수의 그 정책들도 가져왔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천명을 한 것이고 또 그 방식은 대화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라는 게 중도 실용주의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주장해 왔던 그런 것들도 양보할 그 의사도 내비치면서 여야 간의 합의를 좀 하자라는 것을 촉구하는 이런 것도 그 이면에 중도 실용주의와 중도 보수 이런 것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덧붙이면은 좀 전에 얘기한 것이랑 좀 맥이 닿아 있는데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의 그 행보 같은 것이 보면 너무 보수 쪽을 비워두고 좀 너무 강성 보수층 쪽으로 가는 행보들 뭐 그 헌재라든지 또 사법기관에 대한 그 항의라든지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보수층 합리적 보수층을 껴안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그 민주당이 그 보수의 그 영역들도 우리가 좀 그 거기를 갖다 우리가 좀 뭐랄까 대변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까지 좀 섞여 있는 것이죠. 예. 네. 원래 더불어민주당은 스펙트럼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개혁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진보적인 색채도 가지고 있고 또 국정 안정과 관련된 이런 것들에서는 중도 보수의 색채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 안에는 대단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정당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먼저 드리고요. 조금 전에 진단하신 것처럼 이것이 만약 이재명 대표의 보수 확장 전략이라고 진단을 하신다면 그럼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비판만 하실 게 아니라 그 정통 보수의 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보들을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아까 제가
저기 여론조사 결과도 제가 갤럽 거 인용해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지금 모습을 보면 헌재도 흔들고 공수처도 공격하고 이렇게 자꾸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듯한 행보들 그리고 저기 비대위원장이시라든지 원내대표께서 발언하는 것들을 보면은 너무 위험수위를 넘고 있잖아요. 뭐 다시는 그 비상계엄이 오더라도 그 계엄 해제 반대한다는 얘기는 지금 너무 나가신 거죠.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네. 그 보수층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비어 있는 거잖아요. 그 조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반도체 특별법을 자꾸 얘기하시더라고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반도체 특별법 우리 당이 발의한 거고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법이니까 그게 방점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주 52시간을 거기다 끼워서 같이 하지 않으면은 이건 동의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중도 실용주의 관점에서 그러면 가장 급한 그 반도체 지원과 관련된 것만이라도 여야 합의를 좀 통과시키자라고 하고 있고 주 52시간과 관련된 거는 논란이 있으니 그러면 그거는 본래 상임위인 환노위에서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라고 하고 있는 게 우리 당 입장 아니, 지금 아니겠습니까? 좀- 아니 그러면 주 52시간제가 저는 반도체 특별법의 주된 내용이라는 얘기 처음 듣는데요. 수십 조를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입니다. 그러면 그 노동시간 관련된 그게 이렇게 그 중요하다고 하면 그 법안을 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아니, 근데 3일 반도체 특별법에다가 그걸 넣어가지고 반도체 민주당에서 특별법의 밥먹을 잡으니까 본체를 흔들어 버리냐 잡으니까 이거죠. 그거를 하는 거지. 한동희에 네. 우리가 넘겨보세요. 몸통 시간 흔드는 격이잖아요, 하세월로 가는 거야. 주장이. 이게. 알겠습니다. 근데 네, 지금 출판 정치 통해 가지고 대권 선언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친윤이나 그 윤석열 측에서 보면 당연히 곱게 보일 리가 없죠. 그리고 사실은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대선 후보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성과 없이 계속 상대방 공격하면서 하는 그 반사 정치, 반사체 그거 고치고요. 그다음에 그 본인이 검사로서 살아왔던 그 윤석열에 이은 또 다른 검사 출신 그 정치인 그 이미지도 탈피해야 되고 또 지난 총선 때 참패의 원인이에요. 당대표로서 이끌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대한 반성 그리고 또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적인 경력도 좀 짧은데 지금 뭔가 이렇게 5천만의 언어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막 상대에 대해서 헐뜯고 비난하는 거 일색으로 해갖고 좀 본인의 알겠습니다. 존재감 드러내고 하는 이런 방식의 정치 스타일은 좀 고쳐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좀 더 공부를 좀 더 해가지고 실력부터 좀 더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